정경화의 별들의 고향.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재미있게 많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이번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라든지 사회, 정치 문제, 특히 거기에 남북 문제까지 한번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 왜? 예. 여러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도 네. 같이 우리가 수렴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라가 좀 들썩들썩하고 기대도 많았고 약간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또는 한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잠깐 쉬어가는 거니까 네.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네. 의견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북미 지금 핵 문제는 네. 거의 구체화들어가면 뭐 제가 내가 트럼프도 아니고 내가 김정은도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지만 그 소위 말하면 그 전문가들이라고 아날리시스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요. 네. 자기 주관을 내세워 그렇게 막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나는 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역사라는 것도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건데 텔레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조금 안다는 분들이 나와서 전략적인 얘기 자기 만들어 막 해요. 네. 얘는 이랬을 것이다, 얘는 이랬을 것이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양쪽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거를. 그렇겠죠. 네, 김정은 저쪽도 다 보고 있고 트럼프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반도 소위 남쪽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다 알아. 네. 이미 전략이라는 건 알고 난다면 전략이 아니죠.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건 좋은데 가끔 보던 매스컴들에서 좀 지나치게 해갖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제가 남북 문제하고 독일 문제하고 북미 문제는 네.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똑바로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 네. 북미의 소위 말하면 핵 문제 이거는 우리 남쪽에서는 손댈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네. 그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 간섭할 우리가 권한이라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단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네. 어떻게 우린 같은 민족이니까 가교 역할. 네,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뭐 깨트리지 않게끔 좀 이렇게 해준 네. 거지. 소위 말해서 뭐 요즘 어떤 사람들은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통일이 지향하는 우리 민족이고 통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통일 이전에 정전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없었죠. 그거는 미국하고 북한 그리고 너무 꺾인 데면 뭐 중국하고 러시아 예. 그들이 할 문제예요. 우리는 구경꾼일 뿐이야. 그거는 쉽게 말해서. 네. 그럼 사람들이 왜 우리가 구경꾼입니까? 우리가 전쟁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해방 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하고 관계했던 입장이 그렇게 만들어줬어. 네. 그럼 우리 정치인들을 욕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뭔가는 통일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죠. 통일이요. 평화와 통일. 평화와 통일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전도 되고 남북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분위기를 조성을 해줬고 북미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을 때 뭔가 하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북한의 민중과 우리 민중이 교류할 수 있는 것. 네. 우리는 쉽게 말해서 경협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는 경협인데 경협 이전에 그쪽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네. 그쪽 민족과 우리 민족이 서로가 교류 원만하게 교류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쪽 민중과 우리 민중이 교류하면서 편안해졌을 때 서로가 모든 거 다 이해했을 때 조금 뭐 이런 표현을 한다면
뭐 북쪽에 있는 소위 뭐 여성분들이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 강남에 무슨 복부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도 똑같이 이해가 됐을 때 그때는 통일이 소위 말하면 정치 지도자가 하자 말자 안 해드려도 저대로 될 거예요. 분위기가. 저는 그렇게 되려면 한 최소한도 지금부터 분위기가 잘 돼갖고 종전이 되고 해서 한 교류가 시작 한 30년? 김정은 씨가 한 60살 이상 넘어가고 재정 걸 다 겪고 이제는 우리 민족이 미래를 한번 내다보자 하면서 했을 때 그때는 또 교류가 많이 돼갖고 이렇게 편안하게 될 때는 그때는 이제 통일 문제도 편안하게 됐지만 지금은 그걸 지향하기 위한 밑거름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북한에도 대고선 핵 하지 말아라 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미국 보고 야 좀 뭐 제재 좀 완화해주라 해서 미국 해줄 것도 아니에요.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남북 문제에 가까워지는 걸 반대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소위 말하는 저는 그걸 반통일 세력이라고 하는데 분단 고착 세력이라고도 하죠. 그들은 그 분단 고착함으로써 자기네들이 기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분단 됐어야만 갖고 있는 기득을 누릴 텐데 통일이 되면 그 기득을 다 뺏긴다고 생각해. 여기에서 장전환 선생님 한마디 얘기는 장전환 선생님은 그랬어요. 통일이라는 건 우리 민족에게 지상명령과 같은 거고 통일에 반하는 어떤 행위 그것이 내 지위, 내 명예, 내 돈, 내 부모 이런 것이 통일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민족의 대결에서 과감히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너무 이게 좀 낭만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결국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건 통일된 한반도인데 그게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미래 한반도 생존을 위해서는 합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초조하게 내 실적을 생각하지 말고 조용하면서 차분하고 성도껏 가주는 것이 좋다. 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통일 문제하고 다시 돌아가면 통일 문제하고 그 남북의 평화 통일 문제하고 종전 문제와 또 핵 문제 이거는 분명히 우리는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장전환 선생님의 이제 민족 통일에 대한 그 민족주의자 길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한반도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전략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이제 접하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겠다. 그다음에 그 후에는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그것까지도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건 지금 얘기할 수도 없는 건 아니고 어떤 그래서 통일 문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전에 이게 시간을 갖고 차분차분 한시대로 가자 그러는데 여기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예, 여기엔 분명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노하우는 제 나름대로 있다. 아 이렇게 했을 땐 남북 문제는 더 결속이 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하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수가 없고 그 저는 이런 걸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전략을 놓치지 않으시겠다. 전략을 얘기하게 되면 반통일 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저해야 할 수 있는 전략을 꾸미니까 그래서 여담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니까 통일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들여다보고 분명히 통일과 종전과 핵 문제는 이렇게 잘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고. 혹시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좀 저희 민족 자체를 나쁘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저희가 과거로부터도 당파 싸움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 지금 현재 남북 문제만 해도 남남 갈등이 우리 남한 내에서도 심하고 또 북한을 바라보는 이 시각 극과 극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사실은 평화가 정착돼야 하는데 장호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남북 간에 앞으로 우리가 향후 지향해야 할 그 한반도 평화는 사실상의 통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정보, 편지나 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는 다르지만 일단은 경제적으로나 인적 사람 물적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서 사실상 통일이 된 것처럼 드나들어 보자. 그러면 먼 훗날 30년이 되건 뭐 100년이 되건 그때는 우리가 진정한 우리 후세 때에서 통일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통일, 그 남북 관계라든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많은 요소들 중에 반통일 세력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남남 갈등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현저히 세를 드러내고 있는 이 태극기 부대, 태극기 모독단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남북 관계, 또 남남 갈등, 또 지역 갈등, 정치적인 어떤 이슈 갈등, 그 많은 걸 갖고 있죠 거기서. 저는 태극기 부대를 이렇게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태극기 부대라는 것을 이끌고서 가는 몇몇의 지도자가 아니라 수령들, 수령들은 분명한 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목적이라는 건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있기 마련인데 그들의 목적은 그 국가와 국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그 일부 집단의 이익이 때문에 하는 거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좀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집단이나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 자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다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인이고 해방 후에 정치인이라고 등장한 사람들이 시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암담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가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치인들도 있어요. 물론 있어요. 또 그 후손들도 좀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근데 그들이 밟히고선 그들의 뜻을 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너무 미미해. 왜 미미한가 하면 그와 반대되는 소위 지금 태극기 같은 이것도 이제 얘기 들으면 그 뿌리들이 다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들의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말 옳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움츠러져 있어서 뛰질 못해. 뜻을 못 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요새 와서는 한심한 사람들을 저기까지 듣는단 말이죠. 월급 받아고 뭐 하는 거냐? 미니 대변인이라는 자들이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가 된 것은 그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입장을 못 만들어줘.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 물론 그 중에는 거기에 이제 타성이 붙어서 그것을 편안하게 그냥 현상 유지나 하고 이렇게 살자는 뭐 명예도 가졌으니까 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는데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래서 태극기 부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다 대부분 아는데 그 뒷 배경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뒷 배경에 보게 되면은 태극기 부대에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이용을 당하는 거다. 그들에게 이용하는데 뭐로 이용을 당하는지는 뭐 아는 사람 좀 아는 건데 그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것을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딱 맞을 거예요. 그 이용을 하는 자들, 이용을 하는 자들은 그 이용하는 노하우와 방법을 어디서 배웠냐면 일제시대 때부터 배운 거다 이거지. 일본 놈들이 이 나라를 식민화해서 식민지인을 다루던 방법, 식민지를 다루던 그 정치적 방법 다루는 방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태극기 부대에 불쌍하게 부안해동한 사람들도 똑같이 이용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으로 길들여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족이 뭐고 통일이 뭐고 이거의 개념보다는 내 주머니, 내 입 이게 먼저 중요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제가 한번 촛불 시위 때 가서 이걸 들고 되는 사람들 보면서 그 당시 이제 광화문에 둘러 나눠져 있었습니다만은 태극기하고 이렇게 들고 갔길래 내가 불러갖고 저 그거 왜 이거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뭐 이 속에 돈도 말아갖고 댕기고 그러더라고. 이거 다 좋은데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왜 미국 국기는 왜 들고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들려서 들어요. 몰라요. 들려서 들으는 거야 그냥. 진짜 미국이든 나는 미국이 좋아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계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세뇌되고 심부름 시키는구나. 자, 그래서 내가 태극기부대가 참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시킨 자들 궁금하실 텐데 그 시킨 자들 누구냐?
그 시킨 자들은 현재 태극기 부대라는 거는 한 3, 4년 전에는 없었어요. 촛불 나오면서 맞불 놓고 이제 시작을 하고 태극기가 나타나기 네.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국민들을 갖다 세뇌시키고 국민들을 갖다가 글쎄 식민지 그 인들 다루듯이 친일이 그런 그 전략적으로 국민들을 그렇게 가리키고 세뇌시켜서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놓는데, 네. 근데 그러면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현재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그 개인 이익이나 뭐 정치적 기득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일제시대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 네. 일제시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들이 보게 되면은 네. 다 해방후 사람들이라고요, 전부 다. 해방후도 한참이야. 지금 뭐 50대 중반부터 60대 그렇게밖에 안 됐어. 그러면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 진짜 일제시대 때 친일을 하고 적극적 나라를 배신했던 자들이, 네. 그들이 가르쳐주고 그들은 다 이제 나이 들고서 숨었어. 기득을 일하는 거 누리게 지금 해놓고 있어요. 모든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어. 그들이 키워놓은 마름들이다. 지금 정치 일선이라든가 지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그런 몰상식하고 무조건 국가에서 하는 일, 국민들이 해야 될 일,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반대 아닌 반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방을 놓고 하는 자들은 그 원조 친일 또 사대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들의 마름들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마름이 뭔지 아세요? 머슴인가요? 마름이라는 건 옛날에 그 악덕 지주들이 그 머슴 비슷하게 하나 그 집사장 같이 시켜갖고 이렇게 뭐 하나 채워주면요, 그 사람이 지주보다 더 못되게 그랬거든요. 또 소작인들한테 마름이라고 하나요? 마름이라 그러죠, 그거를. 네. 우리가 그 뭐 6.25 동남까지 가면 또 뭐니 그때 민족 상잔이니까 그랬지만, 그때도 머슴들 정말 맨날 이렇게 하고선 전시 받던 친구들한테 와서 빨간 한장 치고 네가 이제 주니까 하면 그들이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막 그랬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천대받던 사람 더 열심히 했지. 그렇죠. 이 마름들이 바로 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름이 되고 이 짓을 하는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짓 하니까 자기 기득을 잘 챙기거든. 그렇죠. 그리고 말 잘 듣거든. 네. 근데 이 마름들이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또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야. 원래 우리가 해방 우리 나라가 조선에도 말기 뭐 이완희 같은 사람도 대단한 지식인들이었었어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지 않으니까 인정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한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개인 이익과 집단 이익을 위해서 팔아먹은 지식을 팔아먹어서 만든 것이 결국은 나라를 망치게 한 거거든. 네. 이 자들도 똑같은 그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유산으로 받아서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짓도 나라가 망하는 짓도 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저는 이렇게 좀 심하게 이렇게 보거든요. 이 자들 뭐 이런 건 나타나고 그저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 아주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기득권으로 남아 있고 계속해서 후배 양성을 맞습니다. 통해서 기득권 유지해 나가는. 그냥 쉽게 좋게 말하면 후배 양성을 한 거죠. 후배 양성해 놓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자들을 보고서는 저 친일파라고 안 그래요. 그들은 친일이 뭔지도 몰라. 친일의 마름들이지. 그런데 그 중에서는 또 깨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저렇게 만나서 몇 사람들 보게 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 알지만 그 집단, 그 패거리 내에서 자기 거를 또 지키려니까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아, 그렇다면 그들 속에 정의라는 기준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들의 정의는 있죠. 자기 기득권을 지켜서 그렇지. 잘하는 그게 예, 정의인가? 그게 정의죠. 그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슬픈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네. 소위 말하면 지난 3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네. 소위 민주주의 또 그다음에 박근혜가 뭐 이렇게 어찌됐다 하고 뭐 이명박에서 다 그 처리해달라 하면서 국민들이 내세운 얘기가 적폐라는 걸 그렇죠. 얘기했어요. 네, 적폐. 예. 그래서 적폐를 청산하자. 네, 네. 그래서
대통령도 적폐 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 네. 그렇다면 적폐라는 말이 이제 나왔으니까 네, 예. 적폐에 대해서 한번 말을 이어가 보겠는데요. 이 적폐 청산이 사실은 그렇게 뿌리 깊고, 예. 그러니까 재미있는 표현을 우리가 후배 양성이라는 말을 썼었지만 견고한 새를 예. 드러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부셔나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적폐라는 제가 아까 좀 뭐 지난번에도 지난회에서도 뭐 장준환 선생님의 민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이 적폐라는 거는 정말 제가 박근혜가 대통령에 처음에 이명박이랑 경제에서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했을 때 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적폐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몇 년 전인가. 저도 몰랐는데 그때 제가 썼더라고. 네.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안 되는 9가지 이유를 갖다 강연을 해주는데 거기에 적폐라는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근데 적폐란 말도 쓰고 귀태란 말도 쓰고 했는데 귀태요? 귀태. 저 귀태는 못 들어. 귀태라는 거는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그 인간들이죠. 일본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그걸 귀태라 그래요. 네. 귀신 자식이라 그래갖고 네.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종자들이죠. 그런 말 제가 썼었는데 제가 좀 어떨 때는 장준환 선생님하고 다르게 제가 지금 과격한 말을 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국민이 적폐를 청산했을 때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네. 사전적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사전적 의미로만. 그래서 사전에는 네. 적폐를 먹으면 오래 누적된 폐단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청산해낸 적폐는 그 의미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이것이 적폐고 우리가 청산의 적폐구나 이렇게 네. 되는데 그걸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혼자서는 그 역량이 딸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소위 이명박, 박근혜 또 뭐 요번에 황교안이 뭐 당대표도 됐지만 뭐 양승태님 뭐래고 저는 이 범죄자들 네. 이건 범죄자들이에요. 네. 사법을 농단한 범죄자고 뭐 이런. 그렇죠. 이 범죄자들은 범죄자이지 적폐가 아니야. 네. 이들은 가도 법적으로 다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100년이고 200년 살리면 돼요. 네. 근데 적폐는 뭔가 하면은 우리한테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국민의 삶에 적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생활 적폐라는데 얼마 전에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생활 적폐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네. 정상적인 것이냐 상식적이냐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 네.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하는 거 아닌데 이건 공동체에서 이건 잘못된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알면서도 내 개인적인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네. 편의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이 생활 적폐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무섭죠. 네. 이거를 고치려면 국민을 계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을 계몽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관민 다 합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네. 선진국 대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정신을 갖다 교화시키고 네. 그래서 올바르고 양심적인 삶이 네. 진정한 삶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바꾸는 것이 이제 그렇죠. 적폐 네. 우리 생활 적폐 청산이고 그러면 이게 왜 생겨났냐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러면 그걸 따져보니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생활 패턴에서 삶으로서 부정한 짓 한 것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인들, 즉 그것이 적폐의 뿌리죠. 네. 그들이 눈 감 바로 친일, 네. 또 군사 독재 잔재들. 네. 이들은 그들이 범법 행위를 해서 네. 범법의 대충의 어떤 그 파렴치 형사범이 아니고 민족과 국가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네.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그러한 상황에서 살게끔 만들어 놓는 거라. 네. 그 관심이 없어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요즘 와서 좀 딴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쳐요. 관심도는 그렇게 많아. 근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해 버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 동네 내 친구 형 욕을 하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인을 또 뽑아줘. 그것이 바로 그런 아닌 무사한 생활 패턴, 적극적 생활에서 나오는 영향이거든요. 우리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 어쩌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을 나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거기까지 가겠으니까 뭐 이거 여기다 버리고 이렇게 가. 그러면 한번 버리면 사람들이 거기다 다 쏟아놔. 그렇죠. 편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편하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생활의 적폐적인 행위거든. 이런 걸 고쳐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국민은 그렇게 계몽해서 그러니까 장시간이 필요해. 오랜 시간 동안을 계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랜 시간 계몽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 정치 지도자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관리해 주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필요한 그 적폐 생활이 필요해서 자기 이득에 필요한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그것을 갖다 이어나간다면 똑같은 행태가 된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정치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정치 문제로 돌아오네요. 대부분의 소위 말하면 지금 그 통일을 반대하고 또 이 민주화 또 사법개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그 국민들이 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사법부에서도 또 뭐 자기네 편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바로 정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개혁도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치인들을 적폐청산 이런 얘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폐청산은 뿌리를 없애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어떻게 할 방법은 있어요. 있는데 그건 얘기할 계제가 아니고 한 가지만 힌트를 준다면 그렇게 하려면 영어로 말하면 sacrifice라는 게 있어요. sacrifice, 희생이네요.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의 희생이냐? 리더? 지도자? 지도자들의 희생이죠. 지도자들이 자기가 적폐적 삶에 자기는 안주하면서 이 적폐를 정리하자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적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과감하게 버린다 하면서 청산하게 되면 그건 가능하죠. 그러면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적폐청산의 시작이죠.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 우리나라 정치사상 참 어둡고 험난한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그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그 친일의 그 잔재가 계속 남아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저는 생활적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란 게 저도 분명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가가 나와서 그 정치가가 자기 어떤 업적을 위해서 업을 쌓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음 때에 멀리 그 먼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나라의 그 미래 후손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통일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이제 그러려면 그 국민들을 뭐 물론 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신 국민들이지만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앞에 전면에 나와서 많은 활동을 해주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많이 그 소위 말하면 일할 수 있는 데다가 포진을 시켜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권력 구조를 또 연장시키는 그런 관계 그렇게 해봤자 그들만의 나라가 아니잖아 이게. 그럼 국민은 썩어가고 나라는 썩어간대. 저는 좀 비약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가 나쁘다 그래요. 일자리 창출 힘들어. 할 수 있어요 다. 문제는 간단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니까인지 모르지만 가장 간단한 거는 기본만 제대로 해놓으면은 국민이 알아서 해. 그러면
기본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딱 제대로 해놓으면요. 네. 근데 국민이 알아서 합니다. 경제라는 거는 뭐 기업도 부를 이루고 국가도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고 뭐 이게 뭐 이게 뭐 무슨 뭐 기업 활동도 하고 뭐 금융도 하고 뭐 저 별게 다 있어요. 네. 무슨 뭐 또 그 뭐 최저임금 뭐 하고 별난 게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국지적인 것들이고 네. 결국은 경제는 먹고 사는 건데 국민들이 배불러 먹고 살면 되거든. 욕심 안 부리고 배불러 먹고 살면 돼. 네. 전 싱가포르를 상당히 내가 롤 모델을 잡고 있는데 네.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네. 옛날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 국민을. 국민이 지금 경제가 나쁘다 일자리 없다 이렇게 난리치지만요. 그거는 실질적인 생활이지만 뒤로 들어가면 편안하지가 않아 국민이 지금. 네. 마음이 안 편안해. 그렇죠. 늘 뭔가 불안.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예. 금수저 원수저가 나오고 그게 왜 나오냐?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나오고. 편안하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단계가 뭔가 하면은 일자리 없지 않냐? 왜 안 해주냐? 뭐 하지?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 네. 적폐를 뿌리를 없애야 된다는 건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네. 저변의 근본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만들어 주면은 네. 그러면 이거는 정부라든가 정치인이 꼭 막 지시해서 만들어 주지 않아도 네. 국민들이 알아서 해가.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부라는 거는 국민이 준 국가 관리인이야. 그렇죠. 네. 국가가 국민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이 다 못하니까 몇 사람 뽑아다 야 이거 좀 관리해 돈 주면서 네.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주면서 관리만 열심히 해주면 돼. 우리 국민이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물론 경제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경제 그럼요. 문제는 밀접하게 정치 문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되는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 상황을 보면은 그 야당들이 이렇게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정치판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자체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좀 더 앞으로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을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도 정치 활동에 어느 정도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 참여하고자 했었던 적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8년에 한번 출마도 하셨고 네, 그래요. 그때의 생각도 여기에 연장선에서 그런 뜻을 갖고 움직이셨던 것이죠. 그때 2008년도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왜 그 선거에 나갔냐면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고 국회의원이 할 일이 무엇인가 네. 선거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당선된다는 건 꿈도 못 꿨죠. 제가 대통령 선거 이제 잠깐 나간다 갔다가 그만두면서 선관위 관계하는 사람들하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정치권의 선거제도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완전히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대변인이 되고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나오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 네. 소위 말하는 패거리의 대표가 돼야지 돼. 그러니까 패거리라고 말씀하지만 정당, 그렇죠. 정치를 한다는 저 모임들 있잖아. 자기네끼리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그래서의 그 우두머리가 소위 말하면 거기에서 저게 돼야지만이 대통령도 하고 뭐도 하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지.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 거지. 네. 국민의 대변인에서 국민에서 뭘 좀 일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 전당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네.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이제 그래서 이혼하면서 받았어. 그때 선거 끝나고 내가 또 한 번 느낀 거는 유세를 하는데 그때 유세라는 걸 하는데 뭐 요새 일본 아이들처럼 나 그것도 참 싫어. 일본 놈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이거 난리치고 말이야. 이게 좀 창피한 노릇인데 그걸 여야고 많은 다 똑같이 해.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돈도 없지만 조그만 그 픽업 차 네. 열린 거 거기다가 이런 책상 같은 것도 싣고 스피커 들고서 가서 길거리에 세워놓고 책상 놓고 책상에 올라서 갖고 그러고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쳐다도 안 보지. 아는 사람들은 보고서 좀 좋은 얘기 한다지만
그렇게 동원되고 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났는데 외대하고 경희대 동네 거기 학생회에서 네. 거기 동대문 선거에 나왔던 사람 중에 인터뷰하는 걸 당선된 사람 떨어진 사람 떠놓고 다 떠놓고 나한테 와서 아, 네. 그래서 아 애들이 알긴 아는구나. 참 다행한 일이네요. 다행한 일이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내가 아무리 이랬더라도 희망은 있구나. 네. 대한민국이 그런 걸 하도 네. 느낀 적이 있고 그래서 정치를 왜 그때 해보려고 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하자면 정치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완벽히 알았으니까 정치의 높은 벽을 느끼셨군요.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 기반이 물론 탄탄하지 단일벽이 그런 게 못했던 있죠. 것도 그런 거 있고 있으셨겠죠. 그러면 정치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이러한 여건이 돼야지만 정치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았고 그 여건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아, 네. 그런 여건들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정원 선생님과 제가 지금 나눴던 우리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를 좀 잘 이끌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이 앞의 전제가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나설 수 없는 환경적인 나쁜 시스템이 가로막고 있네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생각을 갖고 제대로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바른 사고를 갖고 있는 그 정치 지망생들이 어떤 연유를 통해서도 그런 그 뭐 좀 시스템에 맞는 걸 통해서 들어가면은 네. 들어가서는 그 안에서 변질이 돼버려 전부 다. 그러니까요. 그 패거리에 맞는 정치인이 돼버린다고. 국민의 정치인이 아니라 그 패거리를 위한 정치인이 돼버려. 그럼 그 패거리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 소위 말하면 좋은 말로 하면 한 당이라면 우리는 당 파티라고 하잖아요.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네. 당의 체질이. 그렇죠. 당 체질을 바꾸려면 그 안에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줘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바꿔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고 장준환 선생님 얘기 다시 한번 정치하게 되면 장준환 선생님은 그 한참 우리 야당 박정희 때고 이럴 때 또 이승만 때 정치를 하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땐 사상계도 나왔습니다만 당이란 말을 안 했어요. 아, 당 안 쓰고 뭐 썼어요? 섹트란 말을 썼어요. 섹트요? 참 재미난 표현이죠. 네, 저 처음 들어서. 섹트는 뭐 파벌이야 파. 좀 더 무당파 무슨 파는 좀 쪽으로 더, 예. 좀 저건 비하시킨 거고 좀더 비하하는. 너희들이 무슨 진짜 정치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정치라는 거는 정말 너는 정치를 바를 정자를 좀 쓰고 싶어요. 앞에 네. 정치라는 거는 어느 한 국가라든가 집단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한 조직이죠. 그렇죠. 그게. 예. 그거 없으면 움직이지가 않잖아. 이게 기댈 데가 없잖아 국민이.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난 공부를 안 했어도 좋다 이거지. 내 국민과 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날 모든 것 다 희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주는 것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다. 저희에게 필요한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저는 이 시대를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이번에 촛불이 일어나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 지금 현재 상황을 전 과도기라고 봐요. 네, 과도기. 예, 이 과도기에서는 민주화, 민주주의 안착, 또 남북의 통일, 그다음에 우리 지역 갈등, 우리 지역 갈등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을 다 수렴해 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치인들이 이 과도기에는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거지. 몽땅. 다음번에 또 할래?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버려야 이러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제 내가 좀 이런 말까지 하면 공멸하는 식으로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금 진정한 이 시대의 바른 생각권 정치입니다. 좀 오늘 이제 좀 비약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그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같이 뭐 장원 선생님 여기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희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보고 깨달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상계 정도의 수준까지는 못 갔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해주실 말씀 혹시 뭐 있으세요? 저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매스컴, 저도 이제 반은 언론인 중에 하나인데, 저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이제 쓰는데, 우리나라 지금 언론이 지금 소위 말하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아, 언론이 없다. 언론이 없습니다. 왜 언론이 없다면 국민을 갖다가 국민의 눈과 귀를 왜곡시키고 소위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어가는 언론은 있지 않으면 못해. 있는 건 뭐 있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나마 지금 그 세상이 많이 이렇게 좀 변해가면서 정론을 걸으려고 애를 쓰면서 국민에게 알리고 깨우치고 정론을 그러니까 소위 뭐 사실을 팩트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국민을 깨우치는 자그마한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진짜 광범위 한 건에 퍼져서 국민들이 깨우치는 순식간에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언론은 지금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언론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국토를 잃은 민족에겐 미래가 있지만 역사를 잃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이 뭐 성경도 있으나 수천 년을 그 방황하고 돌아다녔어요. 나라 없이. 그래도 그들은 역사를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뭐 유태인 뭐 이러고 하십니다만 그걸 자기네 역사와 자기네가 누구라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들은 그걸 역사를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어떤 교육까지 시키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유태인들은 아이들이 장성해서 국민학교 들어가면은 국비에서 전부 그 소위 말하면 그 저기를 보냈는데 시찰을 보내 어디를 보내면 아우슈비츠를 보내요. 독일이 그 수백만 그 유대 학살한 그 자리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도 그런 말을 갖고 있는데 용서하자. 그러나 우리는 잊지는 말자.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 옆에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그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좋으신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장옥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세상에서 선생님을 바라보았던 그 편견들, 장주단 선생님을 싫어했던 사람들, 또는 장주단 선생님 따르고 아꼈던 사람들로부터도 받았던 그 편견에서 부디 자유로워하셔서 앞으로 날개를 더 달고 나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 뜻을 다 펴고 장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세상. 상식이 통하고 양심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면 저도 장주환 선생님을 벗어버리고 개인 장원으로서 이 나라에서 모든 국민들과 같이 이제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죠. 여러분 오늘까지 한신대학교 초등교수 장호건 선생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을 한 번 더 모시고 다른 청년의 얘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